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영아입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은 제10차 아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유럽 문화의 발상지이자 르네상스를 탄생시킨 역사와 문화의 나라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그 순방 일정을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서 하태혁 유럽 국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자주 뵙는, 라이브오파에 자주 뵙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각종 국제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하신다는 뜻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이탈리아 방문은 어떠셨습니까? 네, 자주 뵙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 순방 행사가 11번째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셈까지 해서. 그 11번째 순방 행사에 저희 유럽 행사가 6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번 중에 6번을 이제 제가 이제 네, 실무로 반이 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말은 결국은 이번 정부에 그만큼 대유럽 외교가 강화됐다. 네. 우리의 외교가 이제 주변 4강뿐만 아니고 유럽 전역에 걸쳐서 지난 6월 달에는 또 중앙아시아도 갔다 오고 또 이번에는 또 아셈 또 정상회의 갔다 온 그런 점에서 보면은 외교 지평이 확실히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제10차 아셈 정상회의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열렸는데 아셈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국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아셈의 그 영어의 그 언어를 아시는 분이 의외로도 적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들 같이 아셈 하면서도 실적으로 어떤 정확한 단어가 대해서 어쩌면 네. 생소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시아, 유럽, 네. 미팅. 굉장히 쉬운 단어의 네, 조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시아, 유럽 미팅입니다. 즉, 이 단어 자체가 좀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곧 있으면은 개최될 APEC이라든가 또는 G20 또 다른 국제기구에 보면은 네. 잘 아다시피 APE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패시픽 지역 간의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경제 협력을 증진시킨다 하는 차원이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아시아 유럽 미팅이란 그 자체는 굉장히 보면은 좀 허술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범위가 넓은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의미 자체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즉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자.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협력을 같이 해서 그래서 공동으로 뭔가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네. 지금도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해마다 한 2년에 한 번 정도 정상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셈이고요. 네. 흔히 말한 아셈 하면 아셈 정상회의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거기에 경년제 그러니까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해에는 네. 외무장관,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해는 이제 이번에는 정상회의였고 작년에는 외교장관 회의, 네. 내년에는 또 외교장관 회의, 또 2년 후에는 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거죠. 매년 만나게 되는 거네요. 거의 매년 만나게 네. 되는죠. 장관급에서 만나고 네, 또 정상급에서 만나고. 네, 그러면 이 아셈 정상회의는 시작이 언제부터였나요? 그게 아까 정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미팅이라는 그 말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시아와 유럽이 왜 만나야 됐느냐 하는 부분. 즉 90년 중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네. 90년 중반으로 약간 돌아가면은 유럽은 유럽대로 EU라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유럽과 미국 북미 대륙에서는 전통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네. 또 그 미국 대륙에서는 미국 대륙들은 나프타라든가 또는 그런 협력의 분위기가 있었고 네. 아시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PEC이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이 전체 우리 지구봉을 한번 쭉 보시면 지구본을 네. 보시면 크게 이제 물론 5개국이지만 아시아, 유럽 이렇게 있다면은 네. 그런 차원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협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94년에 네.
실질적으로 한 싱가포르가 먼저 제의를 했지만 네. 우리나라도 그 제의한데 소위 5년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96년에 제 처음으로 이제 1차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구성을 보시면 EU 아까 말씀드렸듯이 EU 멤버 그 당시에 한 15나라 네. 하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 그리고 이제 우리 한중일 네. 이렇게 합해서 25개국이 먼저 시작을 한 그런 회의입니다. 네. 지금은 훨씬 늘었죠. 지금은 전체로 회원국 수가 간단히 말하면 EU 회원국이 되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밖의 나라는 저희들 아셈에 가입 신청을 해서 네. 그 아셈 국가들의 소위 합의를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51개국이라는 이제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망라된 네. 그런 거고 또 아다시피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중국도 포함되어 아까 말씀드렸 있지만 네. 또 호주, 뉴질랜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 또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모이는 그러한 모임의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아셈의 파워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 통계치만 잔뜩 말씀드리면은 네.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61% 정도를 아셈 회원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흔히 저희들이 말을 많이 하는 총 GDP를 보면은 네. 한 57% 거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야셈의 로고도 있더라고요. 얼핏 보면 뭐 A자 같기도 한데 어떤 뜻을 담고 있는 로고인가요? 네, 그게 그야말로 아시아와 유럽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이 빨간색으로 한 것은 A자를 예. 소위 붓글씨식으로 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막대지만 예. 사실은 영어로 E자입니다. 아. 그래서 유럽을 가리키는. 예.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로고고요. 네네. 그 로고는 이제 1차 회의 때부터는 시작되진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협의를 한 끝에 2003년부터 이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셈이 다른 지역 협력 기구나 국제 기구와 좀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다시 돌아가면은 그 미팅이란 그 자체가 바로 그 아셈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에이펙은 일종의 한 지역의 협력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UN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셈은 소위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 그래서 대륙 간의 지역 간의 협의체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의 특징은 아이펙이라든가 또는 다른 정상회의, G20, 다른 정상회의는 어떤 특별한 분야라든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G20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세계 경제 위기를 어떻게 소위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 G20 정도 되는 나라들이 모여서 네.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느냐 한 차원에서 모였다 하면은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모여서 경제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모였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아셈은 아시아 대륙의 국가와 유럽 국가들이 다 모여서 어느 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말고 정치 분야, 또 경제 분야, 네. 또 사회 가치, 문화 분야를 같이 그래서 세 가지 축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영어로는 필라를 세 분야에 대해서 네. 같이 협력하자라는 차원에서 협력 분야가 다양하다는 거 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사무국이 없어요. 그 협력 기구에도 불구하고 예. 사무국이 없이 대신에 아시아 쪽에서 두 나라, 아세안 나라 한 나라, 아세안이 아닌 나라 중에서 한 나라, 네. 그리고 유럽 쪽에서 두 나라, EU 한 나라, 그다음 유럽 일반 회원국 한 나라에서 네 나라가 조정국 역할을 하고요, 네. 코오디네이트를 하고, 그리고 아셈 정상회의 전, 또 외교장관 회의 전 두 차례 내지 세 차례의 그 고위 관리 회의를 합니다. 솜이라고 하는 회의를 해서
거기서 의제, 이번에는 어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건지, 또 어떠한 문건을 같이 합의할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컨센서스를 기반해서 한다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네. 다른 장점 기구하고. 그렇군요. 굉장히 좀 안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셈의 원년 멤버 중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하셨는데 아셈 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상을 갖고 있나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사회자분이 아셈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 좀 그렇고요. 아셈이 한참 저희 그 언론에 오르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에 저희들이 아셈 정상회의를 네. 그러니까 3차 정상회의를 저희들이 주최하게 됐었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셈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정도로 아셈에 있어서는 원년 멤버이기도 하고 네. 또 보통 어떤 이런 국제협력기구가 되면은 첫 번째 회의, 두 번째 회의, 한 세 번째 회의 정도까지는 서로 이 회의가 이제 소위 자리를 잡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는 굉장히 아셈에서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좀 더 제도적으로도 조정국이라는 거라든가 또는 네. 쏘움 회의라든가 뭐 또 회원국 가입을 어떻게 하는 기준을 정한다든가 라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결정이 있었던 때입니다. 네. 그래서 아셈 자체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아셈의 지금의 어떤 기반을 갖추는 그런 정상회의를 저희들이 개최했다는 것. 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러면 아셈 회원국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그냥 모여서 정상들이나 외교장관이 그냥 말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소위 아셈 회원국들이 모여서 공동 사업을 하자는 게 아셈의 기본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의장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부속서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의 리스트가 한 20개 정도가 붙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서울에서 정상회의 할 때 중요한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그 두 가지 정도 사업을 제가 예를 들면은요. 네. 하나는 지금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테인이라고 해가지고 정보망 구축하는 사업을 하나 제안을 했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장학 사업이라서 두오라 그래가지고 네. 그 장학 사업을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셈 내 사업 중에 가장 잘 되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들이 바로 우리나라가 제의했다는 사업일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셈 내에서 위상위보다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회원국을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아시아 있을 거고 네. 또 유럽이 있을 건데 네. 아시아면서도 유럽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울 총회에서 할 때, 서울 정상에서 할 때 아시아 그룹은 아시아 그룹 내에서 먼저 컨센서스를 이루고 유럽에서는 유럽의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전체 모임에서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네. 거기에서 동의를 얻으면 회원국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바로 또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도 어떤 틀을 마련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뿌듯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 10차 아셈 정상회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가 됐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의제를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그 해마다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정상회의 때 또는 외교장관 회의 때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아셈이 94년에 일단 아이디어가 나왔고 네. 첫 번째 해가 96년. 그래서 2년 후면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얼마나로 또 세계적인 정세 또 세계적인 문제에 얼마만큼 시적절을 하느냐. 또 공동 대응을 하는데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의장국이 유럽입니다. 의장국이 이탈리아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가 EU하고 공동 의장국이 된
그러면은 의장국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 할 때와 또 유럽에 할 때. 예. 그래서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할 때 한 번은 아시아에서 했으면 그 다음엔 유럽.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였냐면 연계성. 영어로 이제 커넥티비티인데요. 네. 서로 연계하는 게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문제가 어느 한 군데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한 군데 로컬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결국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그 세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위 그 연계성의 강화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을 이번에 큰 주제로 삼았고요. 제목 자체는 주제 자체는 뭐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의 협력이라고 됐는데 네. 그 기본 내용은 이제 연계성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거기에 이번에 큰 주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 첫날 전체 회의에서 선도 발언을 하셨어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설명을 쭉 하셨는데 아시아와 유럽 간의 연계성, 방금 말씀하신 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3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셨다고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번 아셈에 저희 대통령께서 참석하기를 결정하고 또 결정하기 전부터 이번에 아셈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고 네. 어떠한 주제를 던질 수 있는지 어떠한 하도를 던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대통령께서 아까 오늘 그 녹화하기 전, 라이브 녹화하기 네, 전에 방송 전에 영상이 나왔죠. 영상이 나오면 그 마지막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면서 끝나는 말씀인데 바로 그게 이제 저희들의 국정 과제인 그 유라시아 이니시에티브를 바로 이번에 아셈 정상회의 말하는 게 가장 시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네. 차원에서 그 유라시아 이니시에티브를 51개 아시아 유럽 모든 정상들에게 유라시아 이니시에티브는 이런 거다. 그리고 이러한 꿈이 있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번에 담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시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고 작년에 이제 유라시아 이슈는 잘 아다시피 작년 10월에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컨퍼런스라는 큰 국제 회의에서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 창조의 대륙이라는 유라시아 이니시에티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 국가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유라시아 이니시에티브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나라들의 정상들에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바로 3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즉 좀 더 내용에 들어가면은 예. 저게 물리적인 연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제 복합 물류망 같은 것을 해서 결국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플러스 이런 요즘에 같은 세상 디지털 세상에 디지털 네트워크를 우리가 또 연결을 하는 것이 바로 네. 연계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 구체적으로. 예. 또 하나 이러한 것을 좀 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안에 내용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는 소위 가치와 문화를 서로 교류를 하자. 네. 이러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잘 이루어지면 결국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이 완성되는 날이 올 거다 네.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굵직한 내용만 들어봐도 핵심을 잘 짚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 귀에 쏙 들어오는데,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 전체회의 제2세션 선도 발언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보건 인력을 파견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외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건 아닌데도 제대로 구성된 팀 단위의 이런 인력들을 국내 의료진인데 해외로 파견하는 것이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아셈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이때 바로 그 시점에 예. 대통령께서 에볼라에 관련해서 우리의 조치 계획 사항을
결정사항을 말씀하셨나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아까 아셈의 주제가 뭐냐 이번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연계성 강화가 이제 큰 주제였다고 한다면 네. 그렇지만 아셈의 51개 정상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유엔 총회 때는 유엔의 정상들이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유엔에서 정상이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을 끝나면 그냥 그 자리를 떠요. 대부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이 하는 말은 듣는 건 잘 아니죠. 원래는 유엔 총회도 기본적으로 모든 정상들이 다 한 번에 모여서 예. 그걸 순서대로 다 듣고 순서에 자기 말을 하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구상이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그 많은 정상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 말을 하고 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네. 그다음에 그럴 때 아셈은 51개 정상이 한 시간에 동시간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1개 정상이 예. 큰 온테이블에 네. 모두 같이 그리고 세션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 전체 세션이라 해서 1세션과 2세션 그리고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리트리트 자유 토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리트리트는 조금 더 말씀드리려 하고요. 네. 이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전체 회의 두 번의 세션에서 결정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세션에는 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이 열리는 거고요. 주제가 구분이 되어 있군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세션은 좀 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제 자체도 이번에 그 연계성 강화이지만 그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 하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심지어 뭐 G20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중소기업을 어떻게 한다던가. 네. 지금 소위 말해서 현재 우리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또 어떻게 대응하면 될 건지 아시아와 유럽이 함께 뭘 어떻게 하면 될 건지에 대한 메시지를 서로 이야기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세션에 가서는 소위 국제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또는 에볼라 문제 또는 그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리트리트를 또 만든 이유는 이 말고 소위 이제 지역 분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시리아 문제라든가 또 북한 핵 문제가 거기서 나온 건데 그런 문제는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좀 이야기해보자. 이게 전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예. 해서 그래서 이것은 공개를 잘 안 하는 걸로 해서 비공개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한 차원에서 한 세션을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1개국 정상이 모여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경제, 지역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되고 또 각자 하는 말을 다 듣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 자리에서. 그런 차원에 보니까 당연히 에볼라라든가 기후변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상들의 말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도 제2 세션에 이제 선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선도 발언이라면 제일 먼저 발언하신 겁니다. 제일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서 제일 첫 번째 발언하신 건데, 그때도 발언 내용을 보시면, 아까 연계성 강화라는 세 가지 제안뿐만 아니고, 네. 결국 국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많은 부분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유엔 총회에서 했던 이야기들,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셨고, 또 다른 IS라든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국제적인 공조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또 에볼라 말씀하셨고요. 근데 에볼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한 지금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인 문제고,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파견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발표를 하신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네. 좀 후속 조치를 가지고 대해서 관계부처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도 발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임팩트가 컸겠어요. 네네. 말씀하신 것이.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파견을 위해서 국방부나 보건복지부, 외교부 모든 부처들이 다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외교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시게 되겠네요. 네. 네네.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직접적으로 에볼라 관련해 가지고 담당하는 국장은 아니다 보니까 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요. 그렇지만 저희 외교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이 파견하고 할 때 안전 문제든가 또는 사후 관리 네. 그런 부분에서 적극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관련 부처, 복지부, 특히 복지부, 또 국방부 관계자하고 같이 계속 협의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유토론 시간에 나왔던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역시나 언급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럽의 각 나라들은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현장의 목소리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그 자유 토론하는 시간은 이제 그 아셈이 전체 회의가 첫 번째 개회식 있고 그리고 전체 회의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이탈리아 대통령께서 주최하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소위 영어로 리트리트라고 하는 자유 토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네. 있었습니다. 그때는 각 정상들이 생각하는 지역 문제 또 지역 분쟁이라든가 각각이 안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 핵 문제 또 북한 인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또 이번에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유라시아 이니시애티브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51개의 정상들, 아시아 유럽 정상들의 지지를 또 확보를 한다면 네. 그와 동시에 북한 문제 관련해서도 당연히 국제사회의 지지와 또 협력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장이 돼야 되는 차원에서 네. 저희 대통령께서 리트리트 자유 토론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핵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네. 근데 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그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일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시면서 네. 더 중요했던 것은 소위 그 DMZ 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이제 DMZ 관련해서 평화공원이라고 이제 주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생태공원이다. 생태계다. 즉, 열대 지역에 지금 남아있는 어떤 생태가 있다면 소위 온대 지역에서는 거의 이렇게 사라졌는데 예. 이렇게 정말 온시름에 가까운 그러한 생태가 보존된 여기다. 이거는 인류의 자산이다. 네. 그래서 함께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DMZ 생태공원에 대해서 네. 같이 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언론에 조금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에 자유토론에서 네. 주로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는 당연히 해결돼야 하는 거.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DMZ 생태 공원 이야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한 이 또 유럽과 하나, 아시아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오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러면 유럽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대유럽 외교를 할 때, 대EU 외교를 할 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주변 사강과 또 차별이 되면서도 주변 사강과 또 보안 쪽으로 되면서도 과연 유럽의 그 EU의
그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국제적 영향력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능력을 과연 북한 문제에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또 EU도 또 유럽 각 나라들도 독일,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같이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소위 북한의 핵 문제는 육자회담이라는 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물론 핵 문제 관련해서는 당연히 유럽의 국가나 EU들은 당연히 북한의 핵은 불용하다라는 네. 기본적인 입장은 당연한 건데요. 그걸 넘어서서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런 말하면 조금 좀 자유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지금 당국에게 이야기할 때 네. 다른 사강보다 오히려 유럽 EU가 네. 이야기하는 게 더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의 당국들은 유럽을 바라보는 게 네. 소위 인도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자유스럽단 말이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어떤 정치적인 걸 조금 벗어나서 네. 인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그 유럽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나 또는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가 인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거부 반응이 좀 적다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유럽이 벌써 2002년에 북한과 인권 대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엔에다가 다른 데서 인권 결의안 할 때마다 다 EU 쪽에서는 제안을 다 했었고요. 지금도 그걸 재개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고, 네. 최근에 강석주가 이제 유럽에 갔을 때도 EU에서 다른 사람은 좀 고위 인사는 안 만났지만 인권 담당 대사를 만났어요. 네. 일부러 EU 쪽에서. 예, 예. 그래서 북한 쪽에다가 인권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생각하고 북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네. 호응이 많았고요. 유럽 쪽에서는 인권 분야에서는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다른 어떤 나라에 대비해서도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하려고 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셈 정상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건설적인 방안들이 이야기가 되고 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아셈 계기로 각 양국 간의 정상회담들도 많이 개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와 프랑스, 중국 이렇게 세 나라와 만났는데 먼저 덴마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덴마크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만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셨나요? 네, 현장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원래 한 30분 예정되어 있는 회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의 기록에 따르면 51분, 거의 1시간 가까이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네. 시간을 할애하셨네요.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서로 양 정상께서 하실 말씀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드릴 수 있고, 네. 서로 흔히 하는 말로 잘 통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여성 총리라는 걸 또 넘어서서 굉장히 실질적이었습니다. 네. 저희 대통령께서도 항상 정상회담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또 이번에 덴마크 총리도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까 제가 11번 순방 나간 중에 저희가 6번을 유럽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하고 많은 나라들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순방 행사도 있고 또 저희 나라를 방문한 유럽 정상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소위 노르딕 국가들하고 하는 정상회담은 처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가. 예, 네, 그런 역시 의미가 있었네요. 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소위 노르딕 5개국과의 정상 차원의 외교를 이제 새롭게 시발을 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기본적으로 덴마크하고 저희는 녹색 동맹 또 전략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덴마크 쪽에서는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녹색 분야를 넘어서 다양하게 범위도 확대하고 또 그 협력의 그 부분도 좀 더 심화하자.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좀 확대하자라고 네. 이번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 대통령께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서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분야를 찾아가자라고 했고 그러한 분야가 디자인, 네. 또 혁신, 예. 또 중소기업, 또 그런 창조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 네. 그렇게 원칙적으로 말씀하셨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노르딕 국가하고 항상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협력 분야는 북극입니다. 북극 우리가 이사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가입을 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같이 협력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GGI 관련해서 네. 또 GCFP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치하고 저희들이 주도한 그 기후변화 관련 그 국제기구에서 네. 또 협력을 같이 하는 걸로 그런 분야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프랑스 대통령은 두 번째 만나신 겁니다. 네. 작년에 11월에 그 프랑스에 공식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을 하셨고요.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만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친숙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당연히 작년에 정상회담 때 이야기했던 그 행동계획, 그 포괄적 액션 플랜이라고 서로 간에 그 양국 간에 이제 구체적 협력 분야를 망라해서 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양국 외교부 간에 그 액션 플랜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무리를 조속히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합의를 하셨고, 예. 또 작년 11월에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동의를 하시면서 네. 그런 분야에서 이 파리 국제대학촌에 있는 그 한국 간 건립이라든가 또는 1915년, 16년 한불 상호 교류의 해 네. 준비라든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 신산업 협력을 그런 분야에서 잘 되고 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후속 조치를 차근히 또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 정상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지난 유엔 기후 변화 총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돼 있지만은 또 하나의 하두는 프랑스에서 포스트 2020 관련해서 2015년 말에 파리에서 당사국 총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는 걸로 서로 의지를 하긴 했었습니다. 네. 이미 한번 만났기 때문에 그때 이게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데 좀 큰 비중을 많이 두신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과는 뭐 여러 번 만나긴 했지만 리커창 총리와 이번에도 만났습니다. 중국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주로 시진핑 주석은 네. 여러 번 만나셨고 하는데 이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아셈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중국은 아셈에 항상 총리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조금 다릅니다. 네, 주석이 아닌 총리가. 예. 그런 차원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났다는 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금 내실화하는 단계에 있고 네. 그 내실화하는 단계에서 이번에도 그 리커창 총리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것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의지를 하긴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협의 중인 그 FTA 연내 타결을 한번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거였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는 중국에서 그 한국 투자를 더욱더 확대해 달라는 중국 쪽으로부터 요구했고 또 이하나 한령도 제거 분야에서 좀 더 실질적인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전히 역시 중요한 부분인 그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는 역시 중국 측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재확인했다. 또 유라시아 이니시애티브에 대해서 중국 측의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14 아셈 정상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외교부가 더욱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가 어떤 것이 있을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아셈에 대해서 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떠한 기여를 해왔고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러한 사업들을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신규 사업으로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유라시아 이니시애티브를 실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복합 물류망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걸로 저희들이 제의를 했고요. 재밌는 건 아까 중국 총리하고 회담의 결과에서 유라시아 이니시애티브에서 중국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제의한 아셈 사업에 대해서 공동 참여국으로 중국이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저희들이 신규로 제의한 사업들을 확실히 이행을 하고요. 또 내년에는 이제 아셈 외교장관 회담이 룩셈부르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이제 또 의제 부분이라든가 아젠다 부분에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할 거고 또 정상회의가 아셈 정상회의가 이제 20년이 되는 회의가 마침 아시아 쪽에서 개최되어 있습니다. 지금 몽고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시아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2000년에 한번 정상회의를 한번 개최한 경험도 있고 해서 몽고하고 협력을 해서 좀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아셈 정상회의가 정말 명실공히한 20년을 좀 맞이한 아셈의 새로운 방향을 좀 제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셈 정상회의를 통해서 아시아 유럽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탈리아 공식 방문을 위해서 17일 로마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 공식 방문 일정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탈리아란 나라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탈리아는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행도 많이 가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또 모르는 게 이탈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 할 때도 이제 말씀을 좀 하셨어요. 대통령과 총리한테 우리 한국의 많은 한국인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다. 그렇죠. 뭔가 좀 패션도 있고 또 디자인도 있고 또 그랬는데 사실은 이탈리아 하면은 유럽 내에서 4번째 경제 규모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건 G7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좀 뭐랄까지만 경제적으로도 크고요. 그다음에 국제 정치적으로도 지금 하반기에 EU 의장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U는 지금 이제 28개국인데 EU는 돌아가면 이제 1년씩 그 회원국마다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탈리아가 의장국을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저희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한 2, 3년 동안의 의장국들이 조그만 나라들이었어요. 그랬군요. 유럽 내에서 조그만 나라나 아니면 신흥 나라들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유럽 내 가장 네 개 중 4번의 큰 나라가 이제 EU 의장국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EU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EU가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를 이제 11월 1일부터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EU 상임 의장도 새로 됐고 또 집행위원장도 새로 되었고 소위
우리에겐 가장 또 중요한 네. 고위 그 외교 정책 대표, 외교 대표라고 하는 애슈톤 후임으로 바로 이탈리아 외교 장관이 됐어요. 네. 여성 장관인데요. 그분이 거기 또 고위 대표가 됐기 때문에 소위 EU의 외교 장관이거든요. 그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가 EU 의장국이라는 거, 또 외교 대표 소위 말해서 EU 외교 장관으로서 이탈리아 외교 장관이 됐다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EU 차원에서도 많은 역할을 할 걸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탈리아 간 것도 그런 양자 차원을 또 넘어서서 네. 그런 분야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과연 어떤 관계를 쭉 맺어왔는지 인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수교가 130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네. 특히 이탈리아도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이탈리아 역시 한국 전쟁 당시에 또부터 우리한테 인연이 많이 맺고 병원 부대를 파견한 등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한EU FTA에 또 투자 또 교육 부터도 상당히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이탈리아 좀 특이한 분야 중에 하나가 그 중소기업 분야가 굉장히 저희들한테 굉장히 좀 재밌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이 소위 장수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그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롤모델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로마로 이동한 박근혜 대통령 첫 일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을 방문해서 지난 8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답방을 한 겁니다. 뭐 2달 만에 다시 만났는데 굉장히 또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셨나요? 네. 기본적으로 2달 만에 아마 다시 본 정상은 저희 대통령밖에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서로 굉장히 반가움을 당연히 나누셨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 대통령께서 교황께서 항상 그 국제 평화 또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에 높이 평가하셨고요. 예. 그래서 또 그 한반도 평화 화해를 위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또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교황께서도 네. 또 그렇게 화답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또 하나 교황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가족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예. 그 분야에서도 또 이야기를 또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통일된 한국에서 다시 뵙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또 기도로 많이 응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자, 나폴리타노 대통령 그리고 렌치 총리와 회담을 하셨죠. 가장 실질적인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을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항상 저희 순방 나가실 때마다 네. 기본적으로 윈윈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분야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그런 분야를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바로 정상회담이었었고 네. 또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번에도 이탈리아도 대통령과 회담, 네. 또 총리와의 만찬 회담에서도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영국, 또 올해 독일, 또 작년에 프랑스도 EU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파트너십을 나름대로 구축을 했었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파트너라든가. 그래서 각 나라와의 가장 협력이 가장 강점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많이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탈리아는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네오라 다빈치. 네.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위 창조경제 하면 네. 이탈리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하고 또 저희들의 목표, 저희들이 경제적인 정책 가장 중요한 정책 그렇죠. 중에 하나 창조경제.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소위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패션 또 디자인
또 IT, 또 산업기술, 네. 또 에너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 네. 그런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MAU 숫자를 몇 개 맺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은 한 17개를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뭐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바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해보자. 또 사업을 하자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 네.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항상 그 유럽 나라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제 청소년 교류 또 문화 교류 통해 서로가 아는 거고 또 청소년 교류 또 더 나아가서 서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워킹 할리데이가 굉장히 협정이 중요한데 예. 그 워킹 할리데이 협정을 이탈리아하고 맺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발효가 좀 안 돼 있었는데 이번 계기에 그 발효를 했고요. 예. 네, 숫자가 한 500명 정도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셈이 이번에 밀라노에서 개최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벨기에에서 브라셀에서 원래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 근데 그걸 작년에 바꾼 이유는 이탈리아가 강하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내년도 2015년에 밀라노에서 엑스포를 합니다. 아, 그럼 일종의 홍보 효과를. 홍보도 있고, 이제 네. 서로 그야말로 연계하는 거죠. 예. 연계성 강화해서 예. 올해 아셈을 거기서 하고, 또 내년에 엑스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엑스포의 부분에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협력할 분야가 많습니다. 예. 이번에 밀라노 2015년 엑스포의 주제는 이제 푸드입니다. 아. 결국은 그 앞으로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량 문제. 식량 문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큰 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엑스포를 하게 되면 각 나라의 큰 국가관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예. 국가. 저희도 당연히 참여하는 국가라서 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번째 정도 큰 국가관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자라고 이번에 합의를 하셨고요. 네네. 또 하나 가장 또 이태리 하면은 저희들이 잊을 수 없는 게 바로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빼먹지 않은 그 문화재 보존이라든가 또 보건 관련해서 저희 IT 기술을 이용한다든가. 네. 저희들이 또 하나 재밌는 건 그 고문서를 보존하는 게 고문서가 이렇게 훼손이 되면 네. 이렇게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종이가 이때까지 일본 종이를 썼답니다. 그게 이제 화지라고 그러는데, 화지. 네. 화지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그 이탈리아의 이제 고문서를 복원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한국에 생산하는 한지에 네. 대해서 그걸 이렇게 복원하는 데 써보니까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게 지금 그래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한지 관련해가지고 네. 심포지움을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예. 좀 조그맣게 했고요.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올해 연말 되기 전에 한 11월 정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지를 그 지방에 있는 전주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 큰 기업이 아니지 않겠습니다. 주로 네. 이제 가게 조그만 이제 그 기업에서 하는 네. 건데 그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지 협회라고 하나요? 같은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서로 협력하는 방을 찾아보자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잘하면 네. 그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고문서를 복원하는데 일본 종이 아닌 한국 종이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의 세계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네, 아주 그런, 중요한 네, 만남이 이루어졌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예. 한번 좀 저희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관련된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후속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제 바람이고요. 예. 또 하나 이탈리아를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릴 때 그 G7 국가고 또 그 EU 의장국이다 하는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평구 문제, 또 우리의 통일 기반 조성 노력에 대한 또 지지는 역시 확보를 했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탈리아가 재밌는 게 안보리 계획 관련해서 안보리 계획하면 소위 이제 상임이사국이 5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늘리느냐, 또 상임이사국을 늘리느냐, 아니면 비상임이사국을 늘리느냐. 네. 그걸 몇 국으로 늘리느냐, 뭐 그런 문제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예. 이탈리아는 저희들하고 입장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하고 비상임이사국을 올려야 된다. 예. 라는 차원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보리 문제라든가 또 국제 무대에 있어서 네.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부분도 또 이번에 주요한 성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신 것이 있어서 직접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한찬섭님께서 이탈리아와 우리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물론 말씀 중에 포함이 된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시죠. 네. 그런 분야에서, 그런 차원에서, 네. 그 아까 말한 패션, 디자인, IT 이런 분야는 이제 분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로의 강점이라고 하는 분야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패션 분야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패션의 브랜드, 소위 말해서 거기는 유명한 브랜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명품 브랜드가 있고, 그러면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네. 거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상품망, 상품 유통망이요? 유통망이라든가 또는 이 명품 브랜드를 어떻게 시장 상품화를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예. 또 현실적으로 지금 몇 가지 여러분이 아직도 이태리 브랜드로 알고 있는 몇 가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를 네. 저희 한국 기업이 이 M&A를 통해서 이렇게 합작을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이 좀 그렇지만 네.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러면 그 브랜드는 그대로 살리고요. 네. 그것을 세계 상품 시장화를 한다든가 시장을 확대하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유통망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큰 기업들이 갖고 있는 네. 그 노하우들을 서로 결합하는 그런 분야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돼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 분야에서 가서도 그 중에서 이제 장수기업을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소위 말하는 도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중소기업 부분하고서 서로 강점을 살려서 같이 하는 부분.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소위 시너지를 느끼는 분야가 있기로 생각하고 네. 이번에 맺은 그 MOU 부분에 있어서도 그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인 협력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네. 패션 분야도 있고요. 그런 분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양쪽에 그 이탈리아 갖고 있는 강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살려서 네. 인인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이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맺은 17개 MOU 내용만 잘 살펴봐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박민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간 무역 교류가 아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아까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이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 분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바로 그렇게 그런 계기를 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방문 목적이 또 거기에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항상 저희들이 세일즈営業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서 저희들의 기업이 진출하는 걸 또 도움이 되는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또 저희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런 정상회담을 할 때 이제 제도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분야들이 바로 그렇고, 특히 17개 아까 MAU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육용 로봇을 유럽에 진출하는 협력 MAU가 있는데요. 예. 소위 우리 교육용 로봇을 거기에 그 유명한 왕구 그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의 유통망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용 로봇을 네. 이렇게 판매하는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글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서 해서 소위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거 있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이러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또 후속 조치를 하면서 네. 결국은 양국 간의 교육, 투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협력의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미님의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태혁 유럽 국장님을 모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셈 정상회의 그리고 이탈리아 방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 선도 발언에서 북한을 유라시아의 끊어진 고리에 비유하면서 이곳을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탄탄한 고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반도의 남단인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서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갈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TV에서 제작한 이번 순방 관련 영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패션과 디자인의 나라, 세계적인 중소기업 강국 이탈리아.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펼친 제10차 아셈 정상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탈리아로 취임 후 11번째 순방길에 올랐다. 이탈리아와는 수교 130주년을 맞아 창조경제의 파트너로 관계를 강화하고 아셈에서는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창조경제의 지평을 넓히고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3박 5일간의 정상외교. 그 힘찬 발걸음이 지금부터 펼쳐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했다. 우리 정상의 이탈리아 방문은 5년 만이며 박 대통령의 아셈 회의 참석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1884년 외교 관계를 수립해 수교 130주년을 맞이했지만 이탈리아는 한국의 31번째 수출국으로 교역 규모는 적은 수준이다. 이탈리아 역시 교역의 80% 이상이 유럽연합 국가에 집중돼 있고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도 중국, 인도 등에 편중돼 있다. 따라서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과 이탈리아 간 교역을 넓히고 최적의 경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탈리아 공식 일정을 경제 행보로 시작했다. 한이탈리아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양국 중소기업 간 경험 공유를 강조했다. 100년, 200년 이상 가업을 승계하며 성장하는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한국 기업과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로 눈을 돌려 세계적인 무역 장수 기업을 키워온 경험과 노하우를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적극 공유하셔서 한국에서도 수백 년 이상 가는 가업 승계 기업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교육 투자 확대의 여지가 많다며 한국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양국 기업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조 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혁신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도 당부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소개하며 양국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양국이 경제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 과정에서 양국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제협력 포럼에 이어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포들이 통일 전도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이탈리아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통일의 전도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탈리아 동포들이 생활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영사협력원 제도 또 순회 영사 등 맞춤형 영사 서비스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출입국 증명서 발급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워킹 홀리데이 협정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의 젊은이들의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포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급 정상급 인사들과도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국과 덴마크는 신재생 에너지 등 양국 간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덴마크 슈미트 총리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박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은 양국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준비하고 있는 한프랑스 상호교류회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서로 지원키로 했다. 이어 두 나라 정상은 원자력, 경제교육, 문화관광 등 3대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북핵 불용과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건설 제안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했다. 리커창 총리는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이런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측의 지지를 평가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천을 위한 원자력 안전협의체 설립 제안에 중국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중 양측은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주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뤄서 양국 경제산업 선진화에 기여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다만 농수산물 개방 수준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연말까지 실무 협상을 통해 극복하기로 했다. (16일) 이탈리아에서 제10차 아셈 정상회의가 열렸다. 지난 1996년 창설된 아셈은 51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동남아 국가연합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 협의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3대 영역에서의 균형적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아셈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이어서 주요 지역 간 협력을 구축하는 정상외교에 모두 참석하게 됐다.
이번 10차 회의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협력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2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를 물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교류를 늘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설명했다. 창조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구상입니다. 특히 북한을 유라시아의 끊어진 고리에 비유하며 이곳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하루속히 핵을 버리고 폐쇄된 문을 열어야 한다며 한반도가 하나가 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탄탄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하나가 된 한반도는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를 완성하는 탄탄한 고리가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 유럽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3대 제안도 했다. 먼저 철도와 도로, 해운 등을 구축해 물리적 연계를 업그레이드하자고 말했다. 다양한 물류 네트워크의 실현을 위한 유라시아 복합교통 물류 네트워크 심포지움을 제안했다. 이어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연계를 강화하고 지식과 창의성을 공유하자고 밝혔다. 문화와 교육의 연계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신뢰를 구축하자는 뜻도 전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에볼라 바이러스 피해 지역에 보건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은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보건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내년에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강력급 회의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대책반 협의를 통해서 보건인력의 구성과 규모, 파견 기간, 안전대책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에볼라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인력을 파견할 계획으로 20일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에볼라 사태가 서아프리카를 넘어서 국제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을 고려해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라서 파견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에볼라 위기 초기부터 WHO와 유니세프를 통해 6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서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500만 달러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에 현지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탈리아 유력 경제일간지 Il Sole 24올에는 박 대통령이 밀라노에 도착하는 사진과 함께 아셈회의 참석과 이탈리아 공식 방문 소식을 전했다. 특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국 수장 가운데 가장 먼저 도착했고 가장 늦게 한국으로 돌아가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후 2개월 만에 교황을 예방한다는 등 박 대통령의 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박 대통령이 한이탈리아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해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통신사인 에디엔 크로노스도 박 대통령이 경제협력 포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에 잠재력이 있다는 언급을 보도했다. 중국의 언론들도 박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주목했다. 중국 인민일보의 온라인 매체인 중국인민망은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박 대통령의 한이탈리아 경제협력 포럼 참석 소식을 보도했다. 인민망은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한이탈리아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에게 창조 경제를 고리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대표적 뉴스 포털인 환구망도 한국-이탈리아 경제협력 포럼 개최, 한국, 한류와 패션 분야 협력 방안 제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엔 이번 포럼에 박 대통령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허창수 정경련 회장,
지아 마티올리 이탈리아 경제인연합회 국제투자위원장 등 양국 경제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한국 기업 대표가 한류를 활용한 한-이탈리아 패션 분야 협력 방안을 발표했고, 이탈리아 기업가들은 이탈리아의 디자인 기술과 한국의 숙련도와 품질 관리 등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기업 명품화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는 등의 내용도 자세히 소개했다. 아셈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했다. 박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8월 방한 이후 2달 만에 재회대한 소회와 함께 국제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교황에게 통일된 한국에서 다시 뵙길 바란다고 말했고, 교황은 동북아 평화와 화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답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에볼라와 기후변화, 빈곤 등 국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음식을 낭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절제를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이탈리아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아셈 정상회의를 계기로 51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렌치 총리를 잇따라 만나 정상회담을 열었다.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로마 대통령궁 내의 살라 프리바토 알라 베르트라타는 최근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방문 당시 회담을 가졌던 곳이다. 두 나라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민간 등 양해각서 17건을 체결해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발표문에서 이탈리아가 강점을 보유한 문화와 패션 디자인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과 보건 분야에서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제3국 공동 진출을 통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 협정의 완전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렌치 총리는 특히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닷새 동안의 이탈리아 방문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배재현 주 이탈리아 대사, 김경석 주 교황청 대사가 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 나와서 박 대통령을 배웅했다. 드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제10차 아셈 정상회의. 우리나라는 글로벌 현안과 유라시아 연결을 주도하는 중견국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창조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구상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하나가 된 한반도는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를 완성하는 탄탄한 고리가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와는 상호 보완적인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맺어 창조경제의 국제적 외연을 넓혔다. 유라시아와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에 세계가 박수를 보내고 있다.